오늘 얘기하기 전에 지난번 제비뽑기와 관련된 얘기 잠깐만 하면은 내가 생각할 때 제비뽑기라는 것이 모든 경우에 현명한 정책 결정 전략이다. 이건 당연히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법이 모든 경우에 다 현명하다고 할 수도 없고 또 반대로 또 어리석은 방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결국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정해야 될 텐데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사실은 문제가 중요하고 어려울수록 불확실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만 따져보면은 어쩌면은 제비뽑기식의 이 랜덤한 방식이 코스트를 낮춘다는 면에서 효율적인 방식이 될 수도 있는데 내가 생각할 때 이 방식의 치명적인 약점은 우리 그전에 정책 대안을 비교 평가하는 기준으로 소망성 기준과 피지빌리티 기준이 있었는데 실행 가능성 피지빌리티 기준 중에 보면은 정치적 기준이라는 것이 정치적 실행 가능성이라는 것이 있었죠. 실제로 아무리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맞는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감정에 어긋나는 전략은 수용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머리로는 충분히 납득은 가는데 무지 기분 나쁘고 화가 난다. 그래서 도저히 수용이 안 된다. 이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문해진흥기금뿐만 아니라 대학 입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런 것을 만약에 제비뽑기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다가는 대번에 감정적인 그런 반발이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또 조정하는 데 들어가는 코스트가 오히려 상당히 더 많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실 생각해도 대학 입시를 그냥 제비뽑아서 들어가자라고 한다면은 이 미친놈 아닌가 하는 얘기가 나올 것 같고 도저히 감정적으로 납득이 안 될 것 같고 수용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반발들 좀 넓게 얘기해서 정치적인 차원에서 나오는 반발을 어떻게 감내할 수 있을까 그걸 다루는 코스트가 오히려 더 심하게 들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건 그 정도로 하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책 평가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었죠. 평가와 관련돼서 나오는 많은 용어들이 어떤 일관된 체계화에서 쓰이지 않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막 다르게 쓰이는 경우들이 있다. 더군다나 학문 분야가 특별히 정책학이라는 분야에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오만 잡다한 분야에서 다 나름대로 정책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면서 평가라는 용어를 쓰다 보니까 학문 분야도 다르고 또 어떤 경우는 학자라고 보기 어려운 사람들도 실제로는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용어가 굉장히 비일관되게 들쑥날쑥하게 사용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준을 정책 평가를 한다고 할 때 하는 도중에 정책을 집행하는 도중에 바라보느냐 아니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바라보느냐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그 과정을 중시해서 보느냐 아니면은 정책이 다 이루어지고 난 후에 도대체 어떤 좋은 일 또는 나쁜 일이 있었는가 도대체 무엇을 평가하는가 용어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게 뭘 어떻게 평가하는구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은 용어에 얽매이지 말고 그 용어를 통해서 지금 이게 어떤 식의 평가를 어떻게 하는구나는 여러분들이 캐치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제 기준에 따른 분류까지 했었죠. 효과성, 비용, 효율성 쭉 얘기를 했었고 평가의 유형 중에 우리 강의 노트에는 쓰지 않았지만은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상대평가와 그다음에 절대평가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시험 성적을 받을 때 다 알고 있는 익히 쉬운 그런 상황인데 2009년에 내가 장애학생 지원센터장 맡고 있을 때 한국장애인 인권포럼에서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 대학생들을 각 대학들이 얼마만큼 잘 지원해 주는가 그 체계가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가 하는 것을 평가를 했습니다. 장애학생 지원 체계 평가를 한 결과 한양대학교는 100점 만점에 53.8점을 받았어요.
잘한 건가요? 못한 건가요? 여러분이 만약에 100점 만점 시험을 봤는데 53점 받았다 하면은 성적표를 감추고 싶겠죠. 100점 만점에 53.8점이다 라는 거는 절대평가죠. 그렇죠? 상대평가가 어떻게 됐느냐 보니까 그 당시 평가 대상이었던 23개 대학 중에서 한양대학교가 5등을 했네. 상위 21%. 이 정도면 어떻습니까? 23개 대학 중에 5등 했어요 라는 점수와 100점 만점에 53.8점 받았습니다 라는 점수. 사실은 다 같은 얘기야. 그런데 100점 만점에 53점이라고 평가 점수를 표시하는 경우하고 23개 대학 중에서 5등이라고 표현하는 경우하고 느낌이 다르죠. 내가 왜 이 이야기 하는지 알겠죠? 여러분이 어떤 평가를 하더라도 가급적 좀 괜찮게 했다라는 뉘앙스를 주고 싶으면 이렇게 봐가지고 상대평가 또는 절대평가 둘 중에 어떤 걸 택할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럴 수도 있겠죠. 23개 대학 중에서 한양대학이 20등을 했어. 그런데 절대 점수로는 100점 만점에 90점을 받았어. 다른 거의 모든 대학들이 다 95점, 96점을 받았어. 만약에 이 상황이 이랬다면은 내가 한양대 학생들의 장애 대학생들의 지원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대외적으로 어떤 자료를 공표할 것 같습니까? 23개 학교 중에 20등이 아니라 똑같은 자료이긴 하지만은 100점 만점에 우리는 90점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겠죠. 반대로 내가 장애 대학생이야. 그래서 학교 측에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뉘앙스로 주장을 하고 싶으면 100점 만점에 90점이라는 점수는 무시해버리고 23개 대학 중에서 20등밖에 못했어요 라는 식으로 평가를 하겠죠. 뒤집어서 말하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정책 또는 어떤 기관의 평가 자료를 볼 때 똑같은 상황이 적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평가를 했는데 점수가 얼마나 왔다라고 할 때 이게 절대평가인지 상대평가인지 하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어떤 취지에서 이런 식의 발표를 했을까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특히 평가와 관련해서 뭐 누가 뭘 평가했는데 우리나라는 얼마, 우리 학교는 얼마, 나는 몇 점 이렇게 나왔대.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 좋다고 막 너무 날뛸 필요도 없고 그것 가지고 또 뭐 이거밖에 안 되냐 하고 또 실망하고 한심스럽다 이렇게 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여러 가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 마지막에 정책 평가를 목표의 평가와 수단의 평가라는 관점에서 볼 때 보통 우리가 목표는 가치 전제이기 때문에 주관적 평가만 있고 수단을 평가할 때 사실적인 인과관계 차원의 평가가 있겠다라는 얘기를 했지만은 목표와 수단의 계층제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정책 목표에 대한 평가가 단지 가치 차원의 평가뿐만이 아니라 사실 차원의 판단도 있을 수 있겠다. 어떤 의미냐? 그 목표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더 상위의 목표 달성에 얼마만큼 기여하느냐. 이거는 인과관계 차원의 판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정책 수단을 평가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여기 사실 판단 또는 뭐 인과관계 판단이라고 하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사실은 두 가지 정도가 되는데 우선 첫 번째가 정책을 집행하고 나면 어쨌든 뭔가가 뭐 달라졌던 그대로 있던 어쨌든 그 결과가 뭔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확인해야 될 거는 지금 뭔가 변했는데 또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이게 과연 정책을 집행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냐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정책을 집행하고 났는데 아무것도 안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예전하고 변화가 없이 똑같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정책에 어떤 영향이 없었다 이건 아니라고.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변하지 않고 옛날 그대로 가만히 있다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정책을 집행하고 난 이후의 세상이 과연 그 정책 집행한 것 때문에 발생한 것이냐 요거는 인과관계를 확인해 보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또 하나 이제 평가해야 되는 거는 정책을 집행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가 원래 추구했었던 목표와 비교해 본다면 어느 정도 와 있는 거냐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목표 달성을 어느 정도 했는가라는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일단 인과관계에 대한 얘기를 잠깐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책 평가에 있어서 오류 얘기 이런 것들을 하도록 하죠. 우선 인과적 추론, 그러니까 인과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판정을 하는 것을 인과적 추론이라고 하죠. 이 부분은 실은 그 과학 방법론 쪽에 해당되는 내용이긴 한데 어떤 정책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을 그냥 당연시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얼핏 생각하면은 어떤 정책을 1년 동안 시행을 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 그러면 당연히 그 정책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곤란하다. 왜냐하면은 인과관계를 확인한다는 데 있어서 당연히도 시간적으로 원인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것. 당연하긴 해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확인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강의 노트에는 뭐 실증주의적 인과관계론 해가지고 뭐 원인과 효과 간의 근접성, 시간적 선행성, 상시 연결성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우선 원인과 효과 간의 근접성이라는 거는 원인이라고 주장되는 사안하고 그다음에 결과라고 믿어지는 사안 사이에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거 가지고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말 들어봤죠? 뭐 남미인가 하여튼 뭐 어디 밀림에 나비가 한번 날갯짓 하면은 그게 돌고 돌아가지고 뭐 중국에서 뭐 무슨 일이 일어나고 뭐 이런 식으로. 글쎄 뭐 따져보면 그럴듯하긴 한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고 그렇게 먼 거리를 지나가지고 뭔가 움직였다. 그런데 인과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억지 같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근접성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고 시간적 선행성이라는 거는 당연히도 원인은 시간적으로 결과라고 생각되는 것보다는 앞서 일어나야 되겠다. 그래야 그 원인으로 인해서 후에 결과가 생긴다라는 추론을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상시 연결성이라는 거는 어떤 사안이 벌어졌을 때는 그 사안을 일으켰던 원인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말하면은 어떤 원인이 되는 사건이 있으면 반드시 그에 따르는 결과가 항상 발생해야만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뭐 어떨 때는 그렇고 어떨 때는 안 그렇고 그러면 그걸 인과관계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온다. 그래서 기우제, 돼지머리 잘라놓고 거기다 절하고 그러면 비가 오는가? 요즘도 그런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뭐 영화 촬영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웃는 돼지머리 잘라놓고 거기다가 이제 배우들, 감독 뭐 이런 사람들이 스태프들 이런 사람들이 돼지 입에다가 지폐 딱 꽂아놓고 거기서 앞에 엎드려 절한단 말이야. 그랬더니 영화가 대박이 났어. 우와 이게 기우제라는 게 돼지머리 앞에 돈 물려놓고 절하는 게 이게 영화 대박치게 만드는 원인이구나. 원인과 효과 간의 근접성 또 시간적인 선행성 면에서는 돼지머리에 절하는 게 원인인 것 같기도 해. 그런데 이게 아닌 거죠. 상시 연결성이라는 거.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돼지머리에 절해도 영화가 대박나긴커녕 쪽박 차는데 또 어떤 경우는 또 대박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건 무슨 얘기겠습니까? 돼지머리에 절하는 거 가지고 영화가 대박난다. 이거는 인과관계를 연결하기가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는 얘기는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긴 한데 이게 원론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사실 인과관계를 확인한다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책을 통해서 나타난 효과가 정말 그 정책 때문에 일어난 결과라고 믿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뭐 평가 실험도 하고 그러는데 그 기본 논리로 이제 두 가지만 잠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기각이라는 건데 이거는 오늘날 과학방법론에서 또 택하고 있는 그 기본 철학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정책을 시행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 예를 들면은 4대강 사업을 하고 났더니 뭐 수질이 좋아졌어. 4대강 사업이 먼저고 수질이 좋아진 게 나중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얼핏 생각하면 4대강 사업 때문에 수질이 좋아졌다라는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 정책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내가 정책을 시행한 입장에서 이 정책이 효과가 있다라고 그냥 주장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이 정책은 사실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는 거를 먼저 전제하는 거예요. 요거를 과학방법론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일단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거를 가설 중에 귀무가설이라고 합니다. null hypothesis라고 하죠. 기억납니까 혹시? 네. 관계가 없다라고 일단 먼저 전제를 해놓고 그러니까 내가 주장하고 싶은 바와 반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그래 정책으로 인해서 이런 좋은 효과가 일어났어. 인과관계가 있어 입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일단 반대로 내 주장이 틀렸어요. 즉 정책으로 인해서 아무런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어. 이 말이 사실이라면 그래가지고 이제 쭉 뭐 여러 가지 통계적인 뭐 검증하는 과정이 거쳐지는데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이 말이 사실일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그 관계가 없다라는 설명을 기각함으로써 원래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헷갈리죠? 자, 다시요. 원래 내가 하고 싶은 말은 4대강 사업이 원인이 돼서 수질이 개선됐다라는 좋은 결과가 나타났어. 나는 요거를 주장하고 싶어. 그런데 과학적인 방법론에서는 내가 주장하고 싶은 거를 그냥 내 말을 믿어라가 아니라 그래 일단 내 말이 틀렸다고 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정책으로 인해서 아무런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입니다. 이게 대안적 설명이라는 거예요. 또는 방법론에서는 귀무가설, 제로인 거죠. 그래서 영향이 없다라는 게 맞다면 그 귀무가설이 맞다면 그래가지고 쭉 이제 뭐 확률 계산하고 쭉 이런 게 나온다고. 근데 그렇게 놓고 보니까 이 설명은 전혀 그렇다지가 않다. 그래서 그 설명을 기각한다라는 겁니다. 리젝트 시킨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 주장과 반대되는 대안적 설명을 리젝트 시켰기 때문에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내 원래 주장이 맞는 것 같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바로 믿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일단 내 말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데 이거는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지 않느냐? 그래서 리젝트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반대되는 대안적 설명이 좀 그렇다지 않다고 기각시켜버리고 리젝트 시켜버리기 때문에 결론은 내 주장이 맞는 거다. 즉 이 정책이 이런 효과를 가져온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이 얘기는 우리가 정책을 통해서 어떤 효과가 났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정책을 시행한 집단에서 나타난 결과하고 정책을 전혀 시행하지 않은 집단하고 나타난 결과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이라는 이 두 가지 기본적인 집단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지금 몰라도 상관없어. 요거는 나중에 평가 방법 얘기할 때 방법론 얘기할 때 그때 좀 더 자세히 할 거니까 지금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자, 일단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 인과관계 얘기를 할 때 빼놓지 않고 꼭 나오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validity라는 개념입니다. 타당성이라는 개념이에요. 좀 전에 인과적 추론이라는 말을 썼어요. 추론이라는 말은 간단히 말하면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그럴듯한가 아닌가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책은 가설과도 같다는 얘기를 했을 때 선택 지금 하는데 이게 정말 맞은 선택인지 틀린 선택인지 지금은 잘 모르겠다. 나중에 알 수 있겠다라는 식이었죠.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평가라는 것도 확증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좀 더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과학의 세계에서 100% true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확실히 틀렸다라는 거는 있을 수 있는데 100% 확실히 맞는다라는 말은 사실은 과학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과적 추론이라는 말을 쓰는데 타당성이라는 거는 바로 이제 이런 얘기인데 정책을 평가해서 얻어지는 그 결론이 과연 얼마만큼 진실되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개념이 바로 타당성이에요. 타당성이 당연히 높은 평가가 좋은 평가라고 할 수 있겠죠. 타당성이 높다라는 말은 이 평가의 내용이 진실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입니다.
타당성이 낮다라는 얘기는, 타당성이 낮은 평가라는 거는 글쎄 이렇게 평가를 하긴 했는데 정말 진실된 건지 아닌지 나도 잘 모르겠다, 자신 없어요 한다면 그거는 타당성이 낮은 평가가 되는 겁니다. 이 타당성의 개념, 우리 강의 노트에는 이렇게 써놨죠. 정책 평가를 한 결과가 그 정책의 효과를 정말 얼마나 진실되게, 진실에 가깝게 정확하게 파악해내느냐, 그 정도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어느 교과서건 간에 소개하고 있는 타당성 두 종류는 내적 타당성이라는 것과 외적 타당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의 노트에는 3번에 되어 있죠. 3번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나와 있죠. 근데 그것 말고 뭐 구성의 타당성, 그 다음에 결론의 타당성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요건 잠깐 설명을 하면은 이런 겁니다. 구성의 타당성은 보통 이제 측정 도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측정을 해봐야 될 거예요. 우리 그 전에 뭐 계량지표, 비계량지표 이런 얘기 했는데, 계량지표를 쓰건 비계량지표를 쓰건 어떤 식으로든 아무튼 뭔가 이렇게 측정을 해야, 그래야 이게 좀 잘 됐나 못 됐나 뭐가 일어났나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그 현상을 내가 사용한 이 도구로 과연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가, 이게 구성의 타당성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요 역시 이 과학 방법론 또는 뭐 조사 설계하는 데 쪽에서 나오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할 때 설문조사 방식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 설문조사를 통해서 잘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도 있고 측정이 좀 애매한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설문지 문항에다가 당신이 속해 있는 기관에서 얼마나 많은 성과를 냈습니까? 그러면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해가지고 뭐 소위 이게 뭐 리커르트 5등급 척도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1번은 거의 성과가 없다, 5번은 성과가 아주 많다, 3번은 뭐 보통이다, 이런 식으로 되게하죠. 자, 이런 식으로 조직 구성원 개개인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해가지고 네가 볼 때 니네 조직의 작년도 성과가 어느 정도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각 개인들이 쭉 답을 하겠죠. 그럼 야, 근데 100명을 조사를 했어. 그러면 그 점수를 다 더해가지고 100명으로 나누면 그 질문에 대한 평균치가 나오겠죠. 평균치가 예컨대 4점이 나왔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100명을 조사했더니 그 문항에 대해서 뭐 3번 한 사람, 5번 한 사람, 4번 한 사람 여럿이 있었는데 평균해보니까 4.0이라는 점수가 나왔어. 흔히 계량기법 써서 하는 연구들 중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이런 부분인데, 문항이 뭐였냐 하면요, 아까 내가 이렇게 물어봤었죠. 네가 생각할 때 니네 조직의 작년도 성과는 어느 정도였냐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나온 게 5점 만점에 4점이 나왔다면은 이 조직의 작년도 성과는 꽤 괜찮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은 경우에 설문조사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의 기법을 활용을 해가지고 조직 성과의 값을 측정을 해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은 이 설문지를 조사해서 나온 그 5점 만점에 4.0이라는 평균치가 의미하는 거는 그 조직에서 성과를 이루어낸 것에 대해서 조직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로 인식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비친 조직의 성과지 객관적인 조직의 성과 그 자체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 이해되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냥 이 차이를 무시해버리고 그 점수가 높으면 이 조직은 성과가 높은 조직이라고 그냥 치환해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직 구성원들이 자기네 조직의 성과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실제 객관적인 성과는 얼마 되지도 않는데 뭐 그 조직에 대한 사랑이 넘쳐 흘러가지고 우리 조직은 대단해, 우리 조직 성과 대단해, 이런 식으로 부풀리게 인식할 수도 있고,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뭐 너무 사랑해서 그럴 수도 있고, 이건 결국은 개인의 인식 정도를 측정한 거지 그 자체가 곧 조직의 객관적인 성과를 나타낸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좀 아량을 베푼다면은
뭐 일반적으로 조직 객관적 성과가 크면은 구성원들도 조직 성과가 크다고 느끼겠지. 뭐 이렇게 봐줄 수는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자면은 그 설문 조사를 통해서 얻어지는 측정치는 조직의 성과라는 데이터라기보다는 조직의 성과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을 조사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측정하는 그 도구가 원래 측정하고자 하는 그 현상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캐치하느냐. 이게 이제 측정 도구의 구성의 타당성 얘기고, 결론의 타당성이라는 거는 이건 나중에 우리가 또 좀 이따 볼 텐데, 정책 결과에 대해서 이게 성공적이냐 실패작이냐 이런 평가를 할 때 이 판단이 얼마만큼 타당성이 있느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면 돼요. 진짜 중요한 게 이제 그 다음에 있는 내적 타당성, 외적 타당성인데, 이런 거는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거예요. 내적 타당성, internal validity라는 거는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정책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라고 믿어지는데, 정말 이 정책과 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정말 존재하는지, 그 결론이 얼마만큼 정확한 결론이냐를 나타내는 겁니다. 내적 타당성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건 특정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어떤 특정한 정책을 시행하고 그 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내려서 이 정책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정책과 이 결과 사이에 정말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평가를 했는데 과연 이 판단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얘기한 이 판단이 얼마만큼 타당하냐, 얼마만큼 진실되냐를 나타내는 개념이 내적 타당성 개념이고, 외적 타당성이라는 거는 일반화 가능성 관점에서 생각하면 좀 쉬울 거예요. 원래 방법론에서 얘기할 때 외적 타당성은 이런 얘기입니다. 연구하는 사람이 나름대로 실험을 해가지고 이 원인과 이 결과 사이에 정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근데 이거는 이 연구자가 실험한 요 케이스에서만 적용이 될 수도 있겠죠. 다른 상황에서는 전혀 적용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내적 타당성이라는 거는 내가 실험한 요 실험 케이스 또는 내가 지금 평가하려고 하는 요 특정한 정책 경우에 정책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거에 대한 타당성 이야기고, 외적 타당성이라는 거는 정책과 결과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다고 치고 이 인과관계가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특정한 정책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문에도 그대로 인과관계가 존재할까에 대한 겁니다. 예를 들면은 쓰레기 종량제를 우리나라에서 시행을 할 때 맨 처음에 인천 지역에서 1년 동안 먼저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지 않고 인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먼저 실시를 했어. 이런 거 종종 합니다. 지금은 놀토 제도가 초중고등학교 다 해당이 되죠. 모두 전국적으로. 근데 이것도 한꺼번에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 시범 학교 몇 개를 골라가지고 한번 놀토를 해본 거예요. 하고 난 다음에 괜찮은 것 같다 해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게 된 거죠. 쓰레기 종량제 같은 경우에 인천 지역에서 1년 동안 해봤어요. 하고 났더니 정말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들었어. 자, 이럴 때 쓰레기 종량제라는 정책 덕분에 쓰레기 발생량 감소라는 결과가 야기됐는가? 이 두 개의 현상 사이에 정말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가? 정말 존재한다. 이게 바로 내적 타당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쓰레기 종량제와 쓰레기 발생량 감소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냐? 이거는 내적 타당성에 대한 이야기고, 그 두 사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데 이건 인천 지역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다른 모든 지역에도 다 두루 적용될 수 있다. 만약에 그렇다면 외적 타당성이 있는 평가라고 생각될 수 있는 거고, 원래 인천 지역 사는 사람들이 착해가지고 쓰레기 함부로 안 버리고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리고 하다 보니까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든 거예요. 근데 인천 지역 외에 다른 지역 사는 사람들은 인천 사는 사람들하고 달라가지고 쓰레기 종량제 같은 거 해봤자 쓰레기 발생량이 안 줄어들더라.
라고 한다면 쓰레기 종량제라는 정책과 쓰레기 발생 감소라는 사건 사이의 인과관계는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천 지역에만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냥 인천 지역만 보고서 쓰레기 종량제를 하면은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든다. 인과관계가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인천 지역만 놓고 볼 때 내적 타당성은 있는 평가지만 전국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외적 타당성은 별로 없는 평가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내적 타당성은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바로 이 특정한 정책에서 인과관계가 정말 존재하는가를 바라보는 거고, 외적 타당성이란 그 인과관계가 지금 요 지역, 지금 요 사건, 지금 이 정책, 지금 이 시점뿐만이 아니라 다른 섹터, 다른 영역, 다른 지역, 다른 시기에도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라면 외적 타당성이 굉장히 높은 거고, 다른 지역, 다른 시기에는 별로 적용될 것 같지 않다라면 외적 타당성은 낮은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화 정도와 관련된 것이 외적 타당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다음에 결론의 타당성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인데, 정책 평가를 할 때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정책을 시행하고 난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 결과가 정말로 이 정책으로 인해서 나타난 거다라고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결과를 놓고 보니까 이 정책은 참 괜찮은 정책이었다. 혹은 반대로 이 결과가 우리가 원래 추구했던 목표와 견주어 보니까 좀 시원치 않아요. 이건 실패작이에요. 뭐 실패라고 보든 또는 성공이라고 보든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판정해내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가장 바람직한 평가예요. 하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평가 작업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아가지고 정확한 평가가 아닌 오류가 있는 평가가 될 가능성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정책 평가의 오류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결과를 놓고 볼 때 이게 성공이냐 실패냐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달성했느냐 하는 그 판단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정책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오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정책으로 인해서 나타난 그 결과 또는 뭐 성과를 놓고 이게 우리가 잘 했냐 못 했냐 성공적인가 실패적인가에 대한 판정이 오류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개념적으로만 보자면은 정책 실패라는 말을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목표로 정해놓은 바가 있었는데 실제 정책을 시행하고 난 다음에 봤더니 그 성과가 목표에 훨씬 미달돼요. 못 미쳐요. 100점 만점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를 놓고 보니까 80점밖에 못 받았어. 그렇다면은 이거 실패했네 하고 볼 수가 있겠죠. 새로운 그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시장에 내다 놓고 내가 이걸로 돈을 한 100억 좀 벌어야겠다라고 했는데 100억은커녕 오히려 적자만 봤어. 그러면 난 실패했네. 이런 식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이걸 우리가 정책의 실패라고 한다면은 실은 정책 결과를 놓고 이게 과연 성공했냐 실패했냐라는 걸 평가하는 것 역시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하냐? 이 부분은 우리 정책 과정 첫 번째 단계가 뭐였죠? 문제 형성이었는데 그 첫 번째 소단계가 문제 인식 단계였어요. 그죠? 문제 인식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나죠? 결코 문제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어디 딱 존재하는 것 아니다. 사람의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했었죠. 세 가지 요인이 있었죠. 상황에 대한 바라는 바, 그 다음에 현재 상태, 그 다음에 봐줄 수 있는, 허용할 수 있는 한계, 용인 수준이라는 것이 있었죠. 이 경우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목표와 우리가 얻은 성과 사이에 갭이 존재한다고 해서 이걸 우리가 꼭 항상 늘 실패라고 부르느냐?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마치 그때 아마 그런 예를 들었던 것 같은데
뭐 예컨대 장동건 사진 보여주고 여러분들이 장동건만큼 잘생기고 돈 많이 버냐?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항상 나는 왜 이러냐 하면서 비관하며 살지도 않아. 그 말은 여러분이 생각해보면 장동건만큼 못생긴 게 분명히 갭이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문제라고 인식되는 건 아니에요. 즉 갭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곧 문제가 존재한다. 이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라는 목표에 성과가 못 미쳤어. 갭이 존재해. 그렇다고 해서 항상 이것을 우리가 실패라고 인식하는 것도 아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문제인식 상황과 굉장히 유사하게도 정책을 시행하고 난 다음에 갭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 갭을 정책의 실패로 인식하느냐 하는 것은 역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시점에 따라서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객관적인 상황은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거를 문제로 인식할 수도 있고 문제로 인식하지 않을 수도 있어. 마찬가지로 정책 결과는 똑같아.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이 정도면 괜찮지 뭐라고 전혀 실패로 인식하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상당히 심각한 실패다라고 인식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4대강 사업 지금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와요.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실패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성공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 우리나라 동성 결혼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 이거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문제라고 보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봐. 마찬가지로 4대강 사업 이후에 지금 현재 상황 이거 완전 실패작이냐 성공작이냐 사람마다 의견이 달라. 상황은 똑같은 하나인데 그래서 문제인식 상황하고 이 정책 성패를 판정하는 상황이 상당히 유사한 상황이 된다. 이것도 결국은 주관적인 평가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정책 실패라는 건 없다. 이거를 무슨 정말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특히 관료들 입장에서는 정책을 담당하는 관료들 입장에서는 정책 실패라는 말은 거의 안 씁니다. 밖에서 제3자가 바라볼 때는 저건 너무 큰 실패인데 실수인데 라고 해도 정책 담당자들은 실패라고 인정하기 싫은 거겠죠. 그래서 실패라는 말을 안 써. 시간이 지나면서 뭐 호전될 거다라든지 뭐 하여튼 뭐 말을 다르게 써서라도 정책 실패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수 있는 게 갭이 존재한다고 해서 항상 문제라고 볼 수 없는 것처럼 갭이 있다는 것 자체가 곧 실패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정책 목표가 추상적인 경우에는 특히 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책 목표 설정 얘기할 때 가급적 명확히 하는 것이 나중에 집행과 평가할 때 구체적인 평가가 나올 수 있다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아마 내 기억에 얘를 이렇게 했을 거라고. 여러분의 인생 목표 훌륭한 인간이 되자 라고 하면은 지금 내가 훌륭한 인간인가 아닌가 그걸 따지는 것도 어렵지만은 그래서 훌륭한 인간이 얼마만큼 내가 접근했나 이걸 따지는 것도 굉장히 애매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번 학기 목표 평균 평점 뭐 4.0 이거는 비교적 명확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목표가 추상적이면은 그만큼 정책을 시행하고 난 다음에 성패 판정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취임 초부터 강조한 게 문화융성이에요. 그래서 문화융성위원회라는 것도 만들고 거기서 뭐 이렇게 의견 수렴도 해가지고 이제 뭐 8가지 정책 기조안과 뭐 만들고 했어. 박근혜 대통령 끝난 다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능할 것 같습니까? 대한민국이 박근혜 대통령 임기 동안에 얼마만큼 문화융성이 됐는지. 문화융성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애매한데 정책을 여러 가지 쭉 시행을 했는데 그래서 대한민국이 문화적으로 얼마만큼 더 융성해졌는가? 이것 파악한다는 건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성공적이냐 실패작이냐 따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고 설령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된다고 하더라도 성패 판정이 지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건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쉽게 알 수 있는데 과제 제출을 하는 경우에 이제 종종 이런 일이 생깁니다. 옛날에는 아날로그 시절에는 그냥 페이퍼 언제까지 내 그러면 그냥 갖고 오면 받아주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인터넷으로 제출해 그러면 이제 시간 스탬프가 정확하게 막 초까지 막 찍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내가
과제를 일요일 밤 12시까지 자정까지 업로드 시켜라 라고 했는데 이거 컴퓨터가 조금 느리는 바람에 자정에서 1초가 지난 다음에 등록이 됐네. 자, 이거 마감 시간 지난 겁니까? 그래서 늦게 제출한, 지각 제출한 벌점 줘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아마도 웬만한 사람들이라면 아이고 1초 늦은 것 가지고 벌점 주긴 좀 그렇다. 10초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1분, 3분, 5분, 10분, 1시간? 야, 이거 1초 봐주기 시작하면은 3초 봐줘야 되고, 그러면 5초도 봐줘야 되고, 그러면 이제 1분도 봐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아침에 떡 내는데, 뭐 9시에 내나, 뭐 3시에 내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이러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침, 자정에 내라고 했는데 아침 9시에 냈다. 에이, 이건 너무 늦었어. 지각이야. 이럴 수 있는데, 만약에 1초, 2초, 3초 쭉 해가지고 9시까지 뭐 예컨대 초당 간격으로 또는 분 간격으로 계속 쭉 이렇게 제출했다. 그러면 어디서 끊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무조건 1초라도 늦으면 이건 지각이야 이렇게 해야 되나요? 출석 체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칼같이 여기서 딱 1시 딱 해가지고 무조건 딱 잘라야 됩니까? 아니면은 1초, 2초, 한 1, 2분 늦게 들어와도 봐줘야 되는 겁니까? 애매하죠. 2009년에 한양대학교 개교 70주년 기념 행사로 여러 가지가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때 내가 이제 사회봉사단 부단장이어서 가지고 생생하게 기억. 70주년을 기념을 해서 70일간의 헌혈 대장정이라는 거를 적십자사하고 같이 이제 조인해 가지고 했어요. 70주년이고 70일 동안이고 그래서 목표를 7,000명으로 잡았어. 그래서 마지막 날 KBS에서 사랑의 리퀘스트 생방송으로 할 때 그때 이제 스튜디오하고 우리 여기 그 체육관에서 이제 이원 중계식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때 뭐 그 체육관에 막 그 헌혈 침대 쫙 늘어놓고 거기서 막 헌혈 막 받고 하면서 최종적으로 몇 명 했는데 6,040 몇 명인가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그때 KBS에서는 뭐 6천 몇 명 해가지고 뭐 빵빠라빵 하면서 이제 막 번쩍번쩍 하게 오고 막 그렇게 했어요. 실패입니까? 7,000명 목표를 했는데 6,040 몇 명이 6,100 몇 명이야. 하여튼 그 정도면은 6,200 몇 명. 그럼 실패작이지.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럼 너무 잔인하지 않겠니? 그 프로그램을 준비한 사람들한테는 70일 동안. 그렇다고 에이 그래도 7,000명 목표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건 안 됐어. 이건 실패작이야. 라고 해야 됩니까? 햇볕 정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김대중 대통령부터 열심히 해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 뭐 그러고 났더니 오히려 뭐 핵폭탄 만들고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 만들고 뭐 연평도 쏘고 이게 도대체 뭐냐. 돈은 돈대로 퍼주고 뺨은 뺨대로 맞고 우리끼리 내부적으로 뭐 종북이니 뭐니 해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고 우리끼리 갈갈이 찢어지고 이게 뭐 돈 퍼주고 뺨 맞고 내부적으로 상처나고 엥 손해밖에 안 봤다. 실패작이다. 라고 바라볼 수도 있고 그래도 이 정도로 도와줬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그래도 이 정도로 지금 평화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거지. 이거 아니었으면 더 큰일 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상태를 놓고 대북 포용 정책이 성공작이냐 실패작이냐 이건 역시 사람에 따라서 또는 자기 가치관에 따라 가지고 얼마나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학 교육 정책 성공적이냐? 이것도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 이 앞에 여러분들이 보는 자료는 2008년, 2009년도의 그 자료인데 왼쪽에 있는 거는 연구 경쟁력 쪽이고 그래서 자연과학 공학 이쪽에서 SCI 논문, 뭐 PE 인용도, 논문 숫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57개 국가 중에서 14위, 12 이 정도면은 준수한 것 같아.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강의를 포함을 해서 학부 교육은 57개국 중 51위 정도라는 겁니다. 대학 교육이 경제적인 또는 사회적인 요구에 얼마나 부합하느냐 하는 거는 57개국 중에 51등밖에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것도 절대적인 점수로 놓고 보면은 뭐 0.12점 차로 쭉 몰릴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왼쪽하고 오른쪽을 놓고 보면은요. 연구 경쟁력이라는 데 우리가 강조를 두고 우리나라의 교육 정책을 평가한다면 그래도 꽤 괜찮은 대학 교육 정책이었다. 이런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학부 교육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보게 되면 이게 뭐야 형편없잖아. 이 정책 당장 바꿔야 된다. 이런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 하나 안 써놨는데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지난번에 아마 그 그래프 보여줬을 겁니다. 우리나라 영화가 한국 시장에서 얼마만큼 점유하고 있는가. 시장 점유율. 이게 93년까지 쭉 떨어지다가 그 이후로 쭉 올라와서 지금은 뭐 60% 정도 평균 그 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한국의 영화 정책은 굉장한 성공작이냐라는 겁니다. 이건 역시 시장 점유율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상당히 높이 올라갔으니까 후한 점수를 줄 수 있지만은 다른 면에서 본다면 시원치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컨대 한국 영화가 정말 다양성이 있느냐? 대부분의 영화 평론가들이 우리나라의 영화는 상업성은 높지만은 다양성은 굉장히 약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또 내용 면에서 요즘은 그래도 좀 덜하긴 하지만은 예전에 보면 한창 뭐 조폭 영화들 또는 뭐 싸구려 코미디 영화들 이런 것들만 막 잔뜩 있고 막 이랬었어. 그러면 그런 걸 놓고 우리가 한국 영화가 참 괜찮게 발전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요즘 한류 붐도 마찬가지인데 요새 뭐 신한류, K-팝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정말 잘 됐다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해요. K-팝이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 몇몇 아이돌 댄스 그룹만 잘 나가는 거지. 우리나라 대중음악이 정말 뭐 일본이나 미국처럼 이렇게 기반이 탄탄하고 다양성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고 그냥 몇몇 아이돌 그 그룹들이 그냥 인기 없는 것 정도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 대중음악은 굉장히 좀 서글퍼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성공작이 아니라. 그래서 성패 판정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를 기억하면서 설령 성공이냐 실패냐를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말 자체가 또 다른 오류일 수가 있는데 이게 1종 오류, 2종 오류라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1종 오류, 2종 오류 하는 것도 그 과학 방법론에서 가설 검증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1종 오류, 타입 1 에러라는 것은 실제 진실치는 완전한 실패적인 정책인데 이것을 평가할 때 뭐 착각을 했건 고의로 했건 간에 굉장한 성공작이라고 평가를 내린다면은 그러한 평가는 1종 오류가 발생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평가는 정확한 평가가 아닌 거죠. 진실치는 실패작인데 평가하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성공작이라고 잘못 판단을 한 거예요. 잘못 판정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판정은 분명히 오류 판정인 거죠. 그래서 이런 오류를 제1종 오류라고 합니다. 실패를 성공이라고 잘못 판정하는 경우. 반대로 실제로는 굉장한 성공작인데 이것을 이런저런 이유로 반대 실패작이라고 판정 내리는 경우 역시 그 평가도 오류가 있는데 이런 오류를 제2종 오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앞에 밑에 표를 보면은 이제 왼쪽 보면 평가치가 있고 오른쪽으로 진실치예요. 진실치라는 거는 이제 정말 뭐냐, 실패냐, 성공이냐 하는 거고 왼쪽에 평가치라는 거는 평가해서 나온 판정값이 성공이냐, 실패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진실치가 석세스인데 평가치도 석세스를 했다. 그러니까 정말로 성공적인 정책에 대해서 판정단도 성공이라고 판정을 내렸다면은 그 판정은 정확한 올바른 평가가 될 것이고 잘못된 정책을 실패작이다라고 평가 내렸다면 역시 정확한 판정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두 개가 오류가 있는 판정이 되는 거죠. 실패를 성공이라고 하거나 반대로 성공을 실패라고 판정 내려주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종류의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제3종 오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타입 3 에러라는 거는 문제 정의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놓고 잘했냐 못했냐를 따져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색해질 수도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은 거기 써놓은 게 이거죠. 범죄인 체포 건수 극대화라는 것.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치안이 굉장히 안 좋아요. 범죄가 많이 일어나. 그래서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뭐 경찰을 더 많이 늘리고 뭐 불신 검문을 강화하고 하는 식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평가를 하는 거야. 그런데 목표를 세울 때 흔히 우리가 하는 게 이런 방식이에요. 치안 유지라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추상적인 용어입니다. 그죠? 치안이 얼마만큼 잘 잡혀 있느냐, 얼마만큼 우리 사회가 안전하냐, 이거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가 애매하니까 하나의 지표로 이제 목표 설정을 했을 때 나쁜 놈들을 많이 잡으면 좋은 것 아니냐. 그래서 범죄인 체포 건수가 예컨대 뭐 지금 한 달에 뭐 10명밖에 못 잡는데 이거 한 2배는 해야지 해서 목표 2배, 한 달에 20명. 그래서 경찰서당 지금까지는 한 달에 평균 10명 정도 잡았는데 2배로 늘려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을 시행하고 난 다음에 결과를 봤더니 예전에는 1년에 한 달에 10명 정도 범죄인을 잡았는데 이제 봤더니 한 달에 30명씩 잡아놓고 있어. 목표 달성 잘 한 것 같습니까? 주어진 목표가 뭐였죠? 한 달에 20명 잡는 거였어요. 범인들. 그런데 정책 시행하고 난 다음에 봤더니 한 달에 범인을 30명을 체포했어. 그러면 분명히 목표 초과 달성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정책을 성공작이라고 평가한다면 자칫 3종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한 달에 범인 10명을 잡다가 한 달에 범인을 30명을 잡게 됐다라고 할 때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전체 발생하는 범죄 건수는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데 체포 건수가 10건에서 30건으로 늘어났다면 체포율 자체가 늘어난 거예요. 하지만 이럴 수도 있어. 체포율은 그대로 고정되어 있을 수가 있겠죠. 이건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범죄가 3배가 늘어난 거야. 체포율은 그대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체포한 건수도 3배가 됐어요. 이럴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후자라면은, 즉 체포율은 그대로인데 범죄 건수가 3배가 됐기 때문에 잡아온 범인의 수가 3배로 늘었다라면은 우리가 애당초 이 정책을 왜 시행하려고 했던 겁니까? 사회가 불안하고 범죄가 많기 때문에 이 정책을 시행한 거예요. 원래 문제는 잘 생각해 보면은요, 치안을 안정화시키는 거 이게 진짜 문제인 거지. 범인을 체포하는 것 자체는 그를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죠? 범인을 많이 잡았다. 이것만 놓고서 우리가 원래 설정했던 목표 10명보다 3배로 우리가 초과 달성했어요. 즐거워할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만 가지고 우리가 목표 3배로 달성했으니까 성공작 이렇게 단언하다가는 3종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왜 이런 3종 오류가 발생하게 될까? 문제 정의를 할 때 조금 치우친, 조금 잘못된 또는 뭔가 그 바이어스가 있는 그런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에 그 목표에 견주어서 지금의 성과를 비춰보다가는 그 정책 평가 자체가 오류가 날 수 있다. 설령 1종, 2종 오류 그거 없다고 하더라도 3종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정부의 그 교육 정책 중에 이것도 내 기억에는
김대중 정권 시절로 기억을 하는데 아마 이해찬 장관이 교육부 장관 하던 시절로 내 기억을 하는데 그 시기는 좀 다를 수도 있을 거예요. 초중고등학교에 그 학습 여건을 좀 개선해 보자 라는 문제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 설정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학급당 학생의 수를 좀 줄여야 되겠다. 지금 한 교실에 학생 수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선생님 혼자서 커버할 수 있는 수가 너무 많으니까 이게 선생님도 부담되고 수업의 퀄리티 떨어질 수 있다. 여기까지는 그렇다긴 해요. 그래서 목표 설정을 했어. 학급당 학생 수를 몇 명이더라 그게 그 당시 35명인가 이거를 30명 정도로 줄이는 걸로 목표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저런 일을 막 했어. 나중에 보니까 한 30명 정도가 됐어. 그러면 원래 설정했었던 학급당 학생 수를 예컨대 35명에서 30명으로 줄이려고 목표를 설정했는데 결과가 30명이 됐으니까 아주 성공적으로 목표 달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제3종 오류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내가 실제로 목격했던 건데 예전에 이제 막 한창 그 일 작업을 막 하던 그 와중에 어느 중학교를 이렇게 갔는데 낮에 이제 무슨 회의한다고 이제 갔었어요. 그런데 공사를 막 하고 있어. 그래서 무슨 공사입니까? 그랬더니 교육청에서 막 재촉을 해가지고 지금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무슨 공사냐 하면은 교실을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교실 많아지면은 학생 수 줄어들고 좋겠네요. 그랬더니 그게 꼭 그렇지만 않은 게요.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교실을 많이 늘려야 되잖아요. 그죠? 학생들 공부하는 교실을. 그런데 돈을 새로 모아갖고 와가지고 건물을 지으려니까 빨리 돈을 모을 수가 없어. 교육부에서는 자꾸 재촉을 해.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하면은 과학 실험실, 독서실 이런 거를 그냥 개조해가지고 특별활동실 이런 걸 개조해가지고 교실로 만들고 있더라고. 물론 이게 내가 그때 갔었던 그 학교만 그렇고 다른 모든 대한민국의 학교에서는 안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생각에는 그랬을 가능성은 희박할 것 같아. 단기적으로 건물 하나 짓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시간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을 그렇게 갑자기 많이 만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표가 뭐냐? 학급 수를 늘리는 거야. 교실 수를 늘리는 거야. 근데 여기에 독서실 공간, 과학실험실, 미술실, 특별활동실 이런 얘기는 없었어. 지침에. 그러니까 이걸 없애고 그걸 그냥 교실로 용도만 딱 바꿔놔 버리면은 교실 수는 많아졌어요. 그래서 목표 달성은 됐어, 실제로. 그런데 뭐가 없어졌습니까? 독서실 줄어들고 다른 공간들, 학생들을 위한 다른 공간들이 없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목표로 했던 학급당 학생 수 35명에서 30명 축소하는 거 요거는 멋지게 달성했다라고 해도 애당초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려고 했던 그 취지가 도대체 뭐냐 하는 거죠. 학생들이 학교에서 쾌적한 분위기에서 또 좀 더 질 높은 교육을 받도록 하자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거리였는데 문제 정의하고 정책 수단을 택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문제 정의를 학급당 학생 수 축소라는 식으로 정의 내려놓다 보니까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일하다 보니까 나중에 정작 그거는 달성했을지 몰라도 다른 부분에서 굉장한 부족이 발생하게 된다면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참 잘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지 않겠냐라는 거죠. 다른 거 안 따지고 그냥 딱 요것만 학생 수 줄어들었냐 학급 수 늘어났느냐 요것만 가지고 본다면 그래 성공적인 정책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애당초 학급 수를 왜 늘리려고 했는가 왜 학생 수를 줄이려고 했는가 이런 원래 문제를 생각한다면은 이 정책 참 괜찮은 정책이었다라는 평가는 굉장한 오류를 가진 3종 오류를 가진 정책이었다. 정책 평가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종 오류는 어떤 거고 2종 오류는 어떤 거고 또 3종 오류는 어떤 거다 하는 것 개념적으로는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근데 물론 좀 전에 1종 오류, 2종 오류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이건 역시 현실에 있어서는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그 표를 생각해 보면 알겠지만은 1종 오류 또는 2종 오류라는 거를 우리가 지적해내려면은 진실치,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성공이냐 실패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만 평가단의 판정 점수가 뭐 실패다, 성공이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 진실로 이게 성공이냐 실패냐를 확인할 수 없다면 실은 1종 오류가 있는지 2종 오류가 있는지 아니면 정확한 평가를 한 건지 자체도 참 확인하기는 극히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적어도 개념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런 이 툴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어떤 정책 평가를 할 때 또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했을 때 그 평가를 여러분이 또 평가할 때 이런 개념을 활용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그 좋은 툴,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타당성 개념도 그렇고 1종 오류, 2종 오류, 또 3종 오류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는 겁니다. 정책 평가할 때 그 판정 결과를 놓고 오류가 발생을 만약에 한다면은 도대체 왜 그런 오류가 발생하게 될까? 그 판정 오류의 소스가 무엇일까? 몇 가지 가능한 원천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비전문가들이 평가 작업을 하는 경우예요. 아니 세상에 그럴 수가 있을까요? 비전문가가 평가 작업을 어떻게 누가 비전문가한테 평가를 맡기나? 이거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전에 처음에 강의 시작하면서 정책 연구에서 우리가 다루는 게 크게 보면 정책 과정에 관한 것과 그다음에 정책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 다룬다고 했어요. 정책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은 그 중에 하나가 구체적인 그 사안 그 자체에 대한 실질적인 지식이라고 했어요. 근데 교육 정책이라면은 뭐 교육에 대해서 아동들의 심리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고 경제 정책이라면은 경제 논리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 모든 걸 우리가 한 수업 시간에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정책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 중에 그런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건 다루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평가에서 문제되는 게 그겁니다. 대개 정책 평가 기법을 열심히 배운 사람들은 그쪽 전문가야. 말하자면 평가 작업에는 도사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육이나 또는 뭐 국방이나 또는 뭐 교통이나 보건 또는 문화, 외교 이런 분야에도 전문가일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간혹 가다가 대단히 뛰어난 사람 중에 박사 2개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극히 드물고 대부분의 사람은 박사 하나야. 그것도 따기 힘들어. 그리고 박사라고 하더라도 사실 한자에서 박자는 이게 박학하다 넓게 하는데 요즘 실제 과학자 세계에서의 박사는 넓게가 아니고 좁게야. 깊이 들어가. 그래서 자기 옆에 건 잘 몰라. 같은 행정학이라고 해도 같은 정책학이라고 해도. 그러면 방법론 또는 평가 쪽만 전공하는 것도 바빠요. 그러다 보면 다른 영역은 잘 모를 수가 있어. 그런데 평가를 하려고 하다 보면 평가 기법을 누군가는 다뤄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평가 전문가를 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불만이 터져 나오느냐. 실제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들 입장에서는 우리 기관에서 하는 그 일의 속성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평가한다라고 입이 나오는 거예요. 불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반대인 경우는 또 다른 위험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문화정책, 예술정책을 평가할 때 정책학에 대해서는 모르고 정책 평가에 대해서도 모르고 분석이라는 것도 모르고 하지만 예술 전문가인 사람들 많죠. 그런 분들한테 평가를 맡기면은 반대의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는 이런 그 정책의 기본적인 논리, 평가할 때 알아둬야 되는 그런 논리들, 분석할 때 쓰는 그런 기법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모르고 그냥 예술 분야의 전문가야. 자기가 그냥 평소에 하던 그런 생각으로 정책을 평가하다 보면은 전문적인 분석 기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엉뚱한 평가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가의 전문가를 초빙하다 보면은 실제 사안에 대한 비전문가가 결국 평가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그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다 보면은 그 분야에 대한 실제 지식은 많지만 평가에 대해서는 거의 문외한인 사람이
평가 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실제 현실에서는 이런 걸 감안해서 이 양쪽 분야의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만 데려다 놓고 평가하게 하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평가해야 될 정책이나 평가해야 될 기관들은 너무 많은데 그 평가 작업에 데려올 만한 사람들의 수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앞에 보는 거는 문화예술위원회의 2007년도에 경영실적평가 지표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지금 하는 그 공공부문, 공공기관 평가와 조금 다른 시스템이었는데 중요한 건 이 당시에 2007년도 평가에서 경영실적 점수가 100점 만점에 58.399, 58점 받았어. 아까 한양대학교 그 뭐 장애인 지원을 하고 비슷한 점수를 받았는데, 아니 그래도 등수는 괜찮지 않을까가 아니라 등수가 꼴찌였어요. 그 그룹을 4개로 나눈 거예요. 우수 등급, 양호 등급, 보통 등급, 그다음에 부진 등급으로 나눴는데 이 문화예술위원회가 맨 오른쪽 칼럼에 보면은 연기금 운영기관 유형에 속해가지고 13개 기관 중에 꼴찌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 분류 체제가 다릅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이렇게 분류를 했어. 근데 이 평가를 두고서 문화예술위원회에서 너무너무 억울하다고 막 하소연들을 했어요. 일단 제일 큰 불만이 뭐였냐면은 여러분 위에 노란색으로 쭉 돼 있는 거 한번 보세요. 당시 2007년도 당시에 준정부 기관들을 이렇게 저렇게 6가지로 그룹핑을 했는데 검사 검증 기관, 문화국민생활기관, 산업진흥기관, 그다음에 쭉 해가지고 연기금 운영기관 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냥 얼핏 딱 들었을 때 이 위에 6개 그룹 중에서 문화예술위원회는 어느 그룹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본다면 당연히 문화국민생활일 것 같죠. 근데 거기에 속하지 않고 연기금 운영에 속했는데 오른쪽 칼럼에 연기금 운영기관 그룹에 속하는 것들을 보면은 수출보험공사, 뭐 사학연금, 신용보증, 예금보험, 근로복지공단, 주택금융공사 엄청나게 큰 기관들이에요. 그럼 문화예술위원회를 왜 저기다 집어넣어놨느냐? 문예진흥기금을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니네도 기금 운영하는 기관이니까 일로 들어가는 거야 해가지고 일로 집어넣어버렸어요. 이걸 누가 했느냐? 이런 거 주관하는 부서가 경제부서예요. 그러니까 문화예술위원회에 있는 분들은 무지 억울한 거죠. 아니 우리가 사실 전체 기금의 그 액수로 보더라도 이 위에 있는 다른 그 기관들하고 비교하게 되면은 너무너무 작아요. 액수도 작아.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수출보험공사라든지 기술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뭐 이런데 이런 쪽은 사실은 경제적인 논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문화예술위원회는 연기금 문예진흥기금 가지고 돈놀이 하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예술활동 지원해줘가지고 우리나라 예술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데인데 왜 이걸 뭐 경영 효율성 뭐 이러고 나오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답답해했던 거죠. 왜 우리를 이런 기관에 넣고 더군다나 평가하는 지표도 그렇고 평가하러 오는 사람들도 보니까 문화 예술 전문가는 없고 맨 전부 행정학과 아니면 경영학과 교수들 와가지고 뭐 이상한 얘기만 하는데 우리는 억울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거는 좀 과장스럽게 얘기를 하자면 슈퍼스타 K 심사위원회 박사가 가야지 교수가 가야지 그래가지고 유재영 교수님하고 김소영 교수님하고 나하고 셋이 가서 앉아있는 그래서 내 점수는요 뭐 이런 식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저 사람들이 뭘 안다고 우리 박사야 우리 교수예요. 넌센스죠.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물론 또 그 경제부처에서는 나름대로 그 얘기도 해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경영실적 평가다라는 겁니다. 싹 빠져나가는 식으로 하긴 했었어요. 어쨌든 지금은 좀 이제 바꾸긴 했어요. 그다음에 오류의 원천 중에 또 하나. 조금 전에 그 비전문가가 하는 경우에는 의도적인 그 왜곡은 아닌데 의도적인 왜곡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나는 실제로 모든 평가는 어떤 식으로든 왜곡이 돼 있을 수밖에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은 평가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표를 만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각 지표마다 이 소위 그 가중치를 부여하게 돼 있어.
그것 자체가 이미 특정한 가치관 위에 만들어진 시스템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기 이전에 평가 그 틀을 만드는 행위 자체가 이미 특정한 가치관에 근거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평가 자체도 싫건 좋건 또는 알건 모르건 간에 특정한 가치관에 의해 가지고 편향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부나 중앙일보에서 대학 평가하는 것, 이것만 샘플로 예를 들고 마칠게요.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 평가 틀을 한번 잘 보라고. 거기에 보면은 결국은 중앙일보에서 또는 교육부에서 생각하는 바람직한 대학, 좋은 대학의 모습이 그 안에 녹아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지난번에 한번 보여줬던 건데 중앙일보에서 2013년도 평가했던 그 틀입니다. 우선 4개의 부문으로 나눠놨죠. 교육 여건, 국제화, 교수, 평판, 사회 진출도. 총 300점 만점이에요. 근데 그중에 국제화가 50점이 들어가 있어. 교수 연구는 100점이고 교육 여건은 90점이고. 이건 무슨 얘기겠습니까? 중앙일보가 생각하는 좋은 대학이라는 것은 이런 정도의 부문이 좋아야 좋은 대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사회봉사단 부단장을 하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대학이 애들 취업시키는 곳이냐?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엔 대학은 진리의 전당이라는 얘기를 했었지 취업기관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취업 얘기하고 뭐 그러면 쪼잔하게 대학에서 그딴 얘기한다고 학원이냐 뭐 취업 학원이냐 뭐 이런 식으로 욕먹고 그랬어요. 그런데 중앙일보에서 취업률이 10점, 300점 만점에 10점이나 들어가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중앙일보에서 바라보는 좋은 대학이라는 거는 애들 취업 잘 시키는 대학이라는 겁니다. 중앙일보에서 이딴 식으로 하니까 대학에서 총장님부터 해가지고 원장, 학장 뭐 할 거, 학과인 할 거 없이 그냥 좀 애들 취업시킨다고 난리가 난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건 이거예요. 대학이 정말 취업 준비 기관이어야 하냐 아니냐를 떠나가지고 중앙일보에서 대학 평가할 때 이걸 이렇게 넣었다는 얘기는 적어도 이 평가에는 또는 중앙일보의 생각 뒤에는 대학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취업시키는 거다라는 게 들어가 있다는 거고 국제화라는 게 들어가야 되는가? 50점이나? 이거는 생각 다르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가 중요해 대학에서. 또 하나 더 생각해 볼 거는 교육 여건 부문에 쭉 보면은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없어.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학교 식당 값은 좀 싼 거 같은데 맛이 좀 그런가? 이러면은 학교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의 퀄리티는 우리 학교 지금 여기 사랑방에서는 할랄 푸드 나오잖아요. 그죠? 무슬림들 위해 가지고. 왜 이런 건 반영을 안 해? 이건 우리 학교 최초인데. 에?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서 뭐 이런 거. 근데 그런 건 안 들어가 있어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먹는 거 이런 건 안 중요해. 또 라운지에 이게 책상이나 이렇게 테이블 갖다 놓고 학생들 쉬게 만들어 놓은 거. 뭐 이런 걸 왜 안 따져? 강의실의 퀄리티 이런 걸 왜 안 따져? 냉난방 잘 나오느냐 이런 거는 또 안 따져.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게 포함되어야 되는데 안 되는 이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만들든지 간에 이미 특정한 가치관이 입각해서 틀이 만들어진 거다라는 겁니다. 교수 연구 쪽에도 보면은요. 100점? 좋은 대학에서 좋은 대학을 평가하는데 교수 연구가 300점 만점에 100점이나 들어가야 되나? 이럴 수도 있고 교수가 제일 중요하지. 그러니까 300점 만점에 한 250은 돼야지.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00점 만점 중에 보면은 외국 저널에 발표한 게 30점을 들어가요. 이거는 어떤 각도에서 보면은 굉장한 사대주의다. 영어 논문 쓰면은 일반 논문 쓰는 것보다 3배, 4배, 10배 더 준다? 이거는 굉장한 사대주의, 영어, 미사대주의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여기에는 저서는 안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나도 책 가끔 쓰는데 책 쓰는 게 논문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시간 오래 걸리고 애도 많이 쓰게 되는데 책 많이 써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점수에 포함이 안 돼. 그럼 교수 연구에 있어서 논문만 포함이 돼야 되는가? 뭐 이런 질문들. 그 다음에 국제화에서 50점 중에 15점이 외국인 교수 비율이야. 그래서 우리 정외과에 조셉 교수님 있잖아요. 조셉 위 교수님. 예. 근데 그게 뭐 이것도 자존심 상한 일이 아닐 수 없죠. 한국인 교수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지금 외국인 교수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런데 중앙일보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일보에서 바라보는 대학 교수 논문의 퀄리티는 한국 논문은 별 볼 일 없고 영어로 쓴 논문에
실려야 어느 나라건 간에 아무튼 영어로 된 논문을 실려야 이게 점수가 좋은 거고 좋은 대학이라고 바라보는 거고 한국인 교수 많아봤자 소용없어요. 외국인 교수 많아야 돼. 이게 좋은 대학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봉사 이런 건 안 해도 괜찮아. 애들 취업만 많이 시켜요. 라는 마인드가 뒤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얘기한 이런 아쉬운 부분들을 첨가하면 완벽한 평가 틀이 되느냐? 아니에요. 그거는 또 내 가치관에 입각한 평가 틀이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어떤 평가 결과를 놓고 실제 봐야 되는 건 이게 어떤 틀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나왔는가 이것도 감안을 해야지 그냥 몇 등, 7등, 6등, 5등 이렇게 따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거 이어서 할게요.